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의 강대강, 끝간데 없는 강대강 대치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고삐가 풀렸습니다. 바로 서방세계, 나토, 미국이 전해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는 타격할 수 없다라는 이 고삐가 채워져 있었는데 6월 초에 그게 해제됐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하루가 다르게 오늘은 또 이런 거 폭격인데 오늘은 정말 대단한 사령부, 지휘소를 폭격했습니다. 야전군 사령부를 폭격했는데 여기에 아주 최고의 급 장교, 아마 장군들이 좀 있겠죠. 8명이 지금 실종되었다. 그 말은 뭐냐? 잔에 깔려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나토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K방산 요즘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저는 암울한 소식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K방산 이래서야 되겠냐? 이 엄청난 시장을 이런 식으로 팽개쳐서야 되겠냐? 우리 대통령께서 K방산의 1호 세일즈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냐? 그런데 이런 시장을 놔두고 어떻게 1호 세일즈맨이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서태평양 전역에서 실시 중인 발리안트 실드 2024 훈련을 통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지역 강국으로 급격하게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무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았던 나라는 우리나라였는데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미사일과 탄약을 일본과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본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도쿄에서 미일 방위산업협력 및 획득 유지정비 정기협의가 열렸다고 아사히 신문이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협의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은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 청장과 만났는데요. 이 회의에서 양국은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정비, 미군 항공기 일본 내 정비 확대, 공급망 강화 등 4개 의제별 소분과를 설치해 협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가장 논의가 진전된 분야는 방공미사일 공동 생산인데요.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SM-3, SM-6 등의 일본 현지 생산과 해당 물량의 미국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이 방공미사일 공동 생산이 양국의 주된 관심사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과정에서 미군 재고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의 생산 품목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현재 7함대 배속 군함에만 예외적으로 승인되던 미 해군 군함의 일본 조선소 정비를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 전체 함정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일 미군 전투기 일부 기종에 한해 일본 기업의 일반 정비와 창정비를 맡겼던 기존 법령도 바꾸어 F-15와 F-16, F-18과 F-35 등 미군의 주요 전술기 대부분을 일본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군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엔화 약세 기류를 활용해 미국이 일본 기업에 생산 외주를 주는 무기 품목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미국 방산업계의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 생산과 함정, 항공기 정비 등에서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일본의 입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K방산 세일즈를 부르짖으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우리 정부,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획득 담당 차관, 그리고 우려치는 방사청장 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우려치는 방사청장인 방위장비청장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사인했습니다. 뭐 했냐? 4개 품목인데 방공장비, 그리고 함정 수리 등등 해서 4개 분야를 맞춰서 이것들을 각각 일본과 협력을 하려면 미국도 법을 바꿔야 할 일이 있을 테고 일본도 자신들의 국내법을 바꿔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처리해 나가자.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다 해나가자
라는 건데,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이 존스법,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고 정비하려면 미국 내에 있는 회사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스법의 예외 조항으로 칠함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칠함대는 예외다. 왜냐, 작전 효율성을 위해서 라는 예외 조항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존스법을 바꿔서 일본은 이 건조가 아니라 정비에서만은 예외를 둘 수 있다. 칠함대 군함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난달이죠. 미국의 바탄함, 강습 상륙함입니다.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이 출항하다가 스크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걸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도크가 없어요. 미국 조선소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국내에서 해야 되니까, 군함이니까 지금 칠함대도 아니니까, 칠함대 같으면 일본 가서 할 수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리하려면 어떻게 없나 살펴보니까 이 오레곤주 북부에 포틀랜드 있죠. 그 포틀랜드에 있는 조선소가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포틀랜드만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높이가 이 군함의 마스트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럼 마스트를 잘라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로 치면 SSU 같은 그런 대원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 용접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또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사상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일본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일본만 예외 조항인데, 자, 그러면 그 뭐 수리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하냐? 아니에요. 수리 예산만, 미 해군 수리 예산만 한 해에 우리 돈으로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매년 20조 원. 우리가 폴란드에서 뭐 10조 원어치 뭐 팔았다 라고 하는데 단발성 아닙니까? 그것도 차관 잔뜩 끼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현찰로 그냥 주는 겁니다. 매년 20조 원씩. 10년이면 200조.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 본토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또 일본도 소화하고 우리도 소화하면 우리도 5, 6조 원씩, 매년 5, 6조 원씩을 따낼 수가 있는데 손 놓고 있다가 일본은 해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떠냐? 대통령이 K방산 1호 세일즈맨이다 하는데 유럽이 나가고 아프리카에서 세일즈 해봐야 그 잔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 아닙니까?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여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버려두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나? 한미동맹 강화시켜야. 지금처럼 중국의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한다니까 좋아가지고 딸랑딸랑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K방산 1호 세일즈맨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 미국과 패트리어트, 지금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워낙 많이 줬으니까 탄이 부족하니까 또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적으로 가는 거 보니까 역시 방공미사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또 일본에서도 생산해서 미국이 다 안겠다. 왜? 소요가 많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일본 자체가 패트리어트를 라이센스 생산했던 그런 나라고, 또 SM3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했고 하니까 그 우리보다는 뭐 당연히 뛰어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군함 문제는 우리가 제일 아닙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고 우리는 어떠냐? 조선소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존스법을 통과하려면 미 본토에 조선소가 있는 회사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오션은 이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HD 현대도 이 미국에 있는 군소조선소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면 그런 거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 뭐냐? 한미동맹 강화, 미국과의 신뢰관계. 우리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겁니다. 뭐 이 정부 들어와서 미국과 신뢰관계 회복하고 일본과 신뢰관계 회복하고 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와서 다시 중국에 쉐쉐하고 러시아 눈치 보고 러시아가 엉덩이 좀 두드려 주니까 좋아가지고 온 언론에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사 써내고 있고, 이런 나라가, 저 이런 거 보면 배 아프죠? 배 아플 것 같으면 약 처방해야 되죠. 그럼 뭐냐? 신뢰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발트해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를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골자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러시아가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폭격기들을 발트해에 띄워 나토 함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발트해부터 플로리다 앞바다까지 동서 양진영의 대결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투플레프 22M3 초음속 폭격기를 동원해 발트해 일대에서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토 항공기들과 공중 대치가 있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0일 발트해에서 KH-32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와 이들을 호위하는 수호이 30SM 전투기 편대를 투입했는데요. 이들은 핀란드만에서 빠져나와 칼리닝그라드 일대까지 비행하며 나토 전투기들과 대치했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는 투플레프 95MS 베어 전략 폭격기들도 띄워 스칸디나비아 해안선을 따라 무력 시위 성격의 비행도 실시했는데요. 해당 폭격기 비행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전투기를 띄워 대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무력 시위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발트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나토 연합 해상훈련인 발탑스 2024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나토는 20개국 9천여 명의 병력과 50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러시아의 핵심 이권 수역인 발트해 재해권 확보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이번 훈련은 미 육함대 지휘함인 마운트 휘트니함을 중심으로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뉴욕, 스페인 해군의 후안 카를로스 1세 강습 상륙함 등의 해상 전력은 물론 영국에 전진 배치된 B-50H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돼 발트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는 발트해는 물론 플로리다와 카리브해 일대에서도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도 물러날 기미 없이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백파이어 폭격기 투플레프 22M3죠. 여기 뭔가가 거대한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KH-32 초음속 대한미사일인데 마 3에서 4 굉장히 빠른 그런 미사일이고 사거리는 무려 1000km 정도 날아갑니다. 이걸 지금 장착하고 나르고 뒤에 이제 수호이 30이 호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번 내용인데, 자, 발트해에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칼리닝그라드 코앞에서 엄청나게 진영을 크게 짜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바로 나토 연합훈련인데 발탑스, 그러니까 발트해의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발트해가 바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있는 바다니까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러시아는 해상무역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해의 노보로시스크가 또 큰 항구인데 흑해에 보스포러스 해협 막아버리면 또 흑해 무역도 끝나는 거죠. 그럼 태평양 블라디보스토크밖에 없습니다. 이제 항구가. 그런데 러시아의 물류는 대부분 유럽에 있으니까 이 발트해가 핵심 이권 수역인데 이걸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열받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국에 있던 B-52 폭격기가 와서 뭔가를 떨어뜨리죠. 네, 떨어뜨리는데 여기 어디냐? 스웨덴의 고틀란트 섬 아랫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칼리닝그라드예요. 칼리닝그라드. 여기는 바로 리투아니아고, 아까 그 함대가 리투아니아의 이 항구에 선보였다가 출항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 칼리닝그라드 코앞이죠. 그리고는 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뭐냐? GPS 유도 폭탄인 제이담, 그 제이담을 기뢰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이담 키트를 가지고 기뢰를 유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 장거리 활공 기뢰를 떨어뜨린다. 그건 뭐냐? 칼리닝그라드를 봉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뢰를 막 부숴버리면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배가 못 나오는 거죠.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열받아서 대한미사일, 초음속 대한미사일, 마 3에서 4 날아가는 아주 빠른 속도의 대한미사일을 장착하고 여기 한 발 장착했죠. 원래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날개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동체 중앙에 하나 해서 세 발의 KH-32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훈련에는 지금 각각 한 발씩만 장착을 했어요.
그건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쏴서 재고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한 발씩 장착하고 비행을 하고 사격하는 이런 훈련을 실사격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했는데 각각 당연히 또 여기도 나토 함대가 사정권에 들어온 곳에서 지금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럼 나토 함대는 이 마 3에서 4의 아주 빠른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막아내는 훈련을 또 같이 해야 되겠죠. 또 이것만 하냐? 또 러시아는 베어 폭격기 이걸 스칸디나비아 해안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해안선 쫙 따라서 내려보내면서 무력 시위를 또 했죠. 여기는 이제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이냐? 플로리다 앞바다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러시아의 야생급 핵 잠수함인 카잔함이 아바나로 입항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이 바하마 앞에서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탐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2대 그리고 미 해군 구축함 2척 그리고 프랑스 해군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하나 캐나다 해군 호위함 하나 4척의 군함이 와서 각각 포인트를 사각형으로 찍어서 계속 남쪽으로 쭉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상공에는 포세이돈 2대가 계속 소노부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아마 잠수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바로 쿠바 바로 앞이죠. 키웨스트 앞에. 여기서 이 비행기가 계속 선회하고 있어요. 뭐냐? 이게 바로 KC-135 공중급유기예요. 바로 포세이돈의 해상초계기에 공중급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대잠 세력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야센급 카잔 핵잠수함이 이쪽으로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다. 사각형으로 군함들이 딱딱 스크럼을 짜고 계속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각형 중간에 지금 러시아 핵잠수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 핵잠수함 이 정도 되면은 실전 같으면 격침됐죠. 잠수함을 찾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정세를 말씀드렸고,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국경 너머 벨고로드에 있는 러시아 본토 군사령부 지휘소를 폭격해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야전군 사령부를 공습해 고위급 장교들을 대거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위 장성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주에서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 주력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제6 제병연합군 사령부를 공습해 시설을 초토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고위 장교들이 사망했다고 벨고로드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9일 오후에 발생한 이번 공습은 국경에서 약 6.4km 후방에 있는 벨고로드주 세베킨스키 구역의 티토프카 마을에서 보고되는데요. 피격된 건물은 벨고로드 주립대학 소유의 헬스케어 컴플렉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네제골 강과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끼고 있는 소나무 숲속에 건설된 이 단지는 5층 규모의 비교적 큰 건물로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휴양지 겸 레크레이션 센터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공세가 시작되기 전 지휘소로 징발돼 러시아군이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연방보안국이 해당 건물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최소 일주일 전부터 6 제병연합군 사령부에 경고하며 지휘소 이전을 공고했지만 사령부가 이를 무시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투기에서 투발된 유도폭탄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격된 건물의 한쪽 면이 무너지면서 건물 내부에 있었던 지휘 요원 대다수가 매몰돼 상당한 숫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지역 비상사태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고위급 장교 8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폭발로 무너진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6 제병연합군은 레닌그라드 군강구 예하 부대로 현재는 볼첸스크 방면의 공격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대인데요. 지난 주말 이후 마비된 것처럼 작전을 멈추고 수세로 전환했던 하르키우 전선의 러시아군, 아마도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아주 화끈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기종을 알 수 없는 활공 유도 폭탄을
투하해서 러시아 본토에 있는 지휘소, 군 지휘소를 타격해서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 볼첸스크 전선이죠. 바로 하르키우가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여기 있고 이 립시 전선, 볼첸스크 전선, 바로 볼첸스크 전선 바로 북쪽에 국경에서 6.4km 지점 떨어져 있는 이 화살표 끝단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강이 두 개가 모여요. 그러니까 두물머리죠. 두물머리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 벨고로드 주립대학의 휴양소인데 아주 경치가 좋은데 건물도 그럴싸고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파괴됐습니다.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 공습이 실시된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니까 다수의 장교가 퇴근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겠죠. 경치가 좋은 주립대학의 이 휴양소다 보니까 볼첸스크 전선, 이 하르키우 전선을 열면서 러시아군이 이 건물을 징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휘소로 쓰겠다 하고는 여기 들어가서 작전 지휘를 계속했는데 오후니까 당연히 야간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앉아서 지휘 임무를 하고 있었겠죠. 이걸 오후에 때려버린 겁니다. 야간에 때렸으면 건물은 더 많이 파괴될 수 있었겠지만 인명피해는 더 적을 수 있겠죠. 그걸 주간에 일부러 때린 겁니다. 더 많이 사상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하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생겼는데 이 지역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한 2,000파운드 정도로 때렸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위력은 2,000파운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비우기 싫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FSB가 자 6월 초부터 미국이 또 나토가 이제 그들이 준 무기로 본토 타격해도 된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 건물이 6연합군의 지휘소로 쓰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FSB가 탐지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불확실가 있겠죠. 그래서 6연합군에 지휘소 옮겨라 라는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줬는데 6연합군은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는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6월 9일 공습이에요. 6월 9일이 주말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볼첸스크, 하르키우 전선에 러시아군이 6월 9일부터 공세가 스톱됐어요. 완전히 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등등 이 고위급 지휘관들이 다 제거됐거나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갑자기 6월 9일부터 공세가 스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폭격은 굉장히 성공한 폭격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데 이걸 다 끄집어낸다면 지금 실종된 8명이 나중에는 부고장이 뜨겠죠.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 최소 장군 2~3명 이상 포함되어서 대령급 해서 굉장히 많은 장교가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호시기는 미국의 61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던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가 호시기였지 이제는 호시절 다 끝났다. 이제 기세는 우크라이나로 확실하게 넘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